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의 한 건물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가 쓰러졌고 곁에 있던 경호실장 차지철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도 정권에 맞서 싸우던 야당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던 사람,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향해 총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재규에게는 하나의 이름이 따라붙었습니다. 대통령을 살해한 암살자,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총을 쏜 배신자.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김재규는 박정희를 처음부터 증오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박정희를 믿었고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군인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경북구미 출신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같은 기수로 만났습니다. 박정희가 9살 많았지만 군이라는 조직 안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김재규가 박정희와 함께 한강 다리를 건너며 5.16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핵심 동지처럼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김재규는 5.16의 핵심 실행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쿠데타 직후 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자신의 입장을 검증받아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정희는 김재규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호남비료 공장을 맡겼고 김재규는 공사를 정상화하고 생산량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박정희는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김재규는 자신을 다시 믿어준 박정희에게 깊은 충성심을 품었습니다. 그 후 김재규는 군과 정부의 요직을 거쳤습니다. 사단장이 됐고 보안사령관을 맡았으며 국회의원과 중앙정보부 차장, 건설부 장관을 거쳐 마침내 중앙정보부장에 올랐습니다. 그는 유신 정권 밖에서 독재에 돌을 던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신 정권이 가장 믿었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마지막에는 주인을 향했습니다.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김재규가 박정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지목한 것은 1972년 10월 유신이었습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게 됐고 임기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장기 집권의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국회의원을 지명하고 긴급조치를 발동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한때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던 지도자가 이제는 자신이 아니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다는 듯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재규는 박정희 정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밖에서 바라본 독재와 안에서 직접 목격한 독재는 달랐을 것입니다. 국민에게는 보이지 않던 권력의 표정, 누구도 대통령에게 거역하지 못하는 분위기, 충성 경쟁 속에서 더 거칠어지는 강경책. 김재규는 법정에서 자신이 유신 이후부터 박정희를 권력에서 끌어내릴 생각을 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총을 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격리하는 방법까지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부 장관 임명장을 받는 날에는 권총을 소지한 채 청와대에 들어갔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아 실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믿어야 할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뒤늦게 만들어낸 주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6일의 총성이 단지 그날 저녁에 분노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보기에는 그가 남긴 진술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가을, 김재규의 선택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곧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상인과 노동자, 평범한 주민들이 시위대에 음식을 건넸습니다. 시위는 누군가의 지시로 움직이는 소수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민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 시위를 불순 세력의 선동으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살펴본 김재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산과 마산의 상황을 강제로 진압하면 더 큰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으로 번질 수 있는 민심의 폭발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주변에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호실장 차지철은 강경 진압을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수백만 명이 희생됐어도 정권이 유지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전해집니다. 서울에서 시위가 일어난다면 대통령이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재규가 그 말을 실제로 들었다면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가 서울로 번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계엄군이 다시 대학과 거리를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김재규 자신도 과거 군을 이끌고 시위 진압에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가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군대가 시민을 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재규가 막으려 했던 것은 한 사람의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오고 있다고 믿었던 국민의 희생이었을까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궁정동 안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술이 오갔고 부마항쟁을 둘러싼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김재규와 차지철 사이의 갈등은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차지철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고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12.6은 차지철에게 밀려난 김재규가 분노를 참지 못해 벌인 사건으로 설명됐습니다. 하지만 김재규는 법정에서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총을 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신의 심장을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거사를 실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총구는 먼저 차지철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를 향했습니다. 대한민국을 18년 동안 통치했던 권력은 몇 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유신체제도 그날 밤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러나 김재규가 꿈꿨다는 민주주의는 곧바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사 이후 군과 정부를 장악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에게 자신의 행동 목적을 설명할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군 지휘부를 설득하지 못했고 결국 사건의 주도권을 신군부에 빼앗겼습니다. 박정희의 시대가 끝난 자리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군부가 차지했습니다. 김재규가 독재를 끝내기 위해 총을 들었다면 그의 계획은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한 독재의 문은 닫혔지만 또 다른 군부 권력이 그 문을 밀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계획의 실패가 곧 동기의 거짓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역사는 성공한 사람의 의도만 진실로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김재규는 완벽한 혁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신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 권력이 주는 지위와 힘을 누렸습니다. 박정희를 오랫동안 보좌했고 정권의 중요한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내린 선택은 더 무겁습니다. 처음부터 독재에 맞선 사람보다 자신이 충성했던 권력의 실체를 깨닫고 그 권력에 총을 겨누는 일은 어쩌면 더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김재규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재판이 시작됐고 첫 재판은 시작 후 불과 16일 만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재규의 행위를 내란 목적의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제거한 뒤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국가 권력을 차지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관 모두가 그 판단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재규에게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그가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인 책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권력 장악을 위한 내란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김재규를 변호했던 사람들은 재판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재규와 부하들이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법정에서 실제로 한 발언과 재판 기록에 남은 내용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런데도 사형은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매우 빠르게 집행됐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의 핵심 인물은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김재규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을 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도 재판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재규를 무조건 용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판결이라면 적어도 그 동기와 목적만큼은 권력의 압력 없이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흐른 뒤 굳게 닫혀있던 법정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김재규와 관련자들에게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김재규 사건의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이 재판은 김재규가 총을 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그가 박정희와 차지철을 살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묻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김재규가 정말 대통령이 되기 위해 총을 쏘았는가? 그를 내란 목적의 살인범으로 판단한 증거는 충분했는가? 고문과 강압 속에서 이루어진 수사를 믿을 수 있는가? 당시의 재판은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신군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김재규는 전혀 다른 인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다 실패한 반역자, 아니면 자신이 목숨처럼 따르던 지도자가 독재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끝내 자신의 목숨을 걸어 그 체제를 멈춘 사람. 김재규는 깨끗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독재 정권 안에 있었고 그 정권을 위해 일했으며 마지막에는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흥없는 사람들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체제에 몸담았던 사람이 그 체제의 위험을 가장 먼저 깨닫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이 그 권력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가장 정확히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지키던 권력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김재규가 그날 총을 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망쟁은 서울까지 번졌을까요? 박정희는 정말 군에 발포 명령을 내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피를 흘린 뒤에야 유신체제는 끝났을까요? 누구도 그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역사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김재규가 총을 쏜 순간 18년 동안 이어진 박정희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국민의 선택 없이 계속될 수 있었던 유신체제도 더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 김재규가 겨눈 것은 박정희라는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던 유신이라는 거대한 권력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김재규를 대통령을 살해한 사람이라는 한 문장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그의 삶도, 그의 선택도, 그날의 대한민국도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는 박정희를 배신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권력자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희생을 막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김재규는 사형대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민주주의가 오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쓰러뜨린 권력의 빈자리는 또 다른 군부가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재규는 자신의 행동을 민주주의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역사가 언젠가 자신의 진심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 역사는 그의 마지막 주장을 다시 법정으로 불러냈습니다. 김재규는 암살자였을까요? 독재를 끝낸 의인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그 두 이름 사이에 서 있는 인물인지도 모릅니다. 죄를 지었지만 시대를 바꾼 사람,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권력에 맞선 사람, 실패했지만 자신의 목숨으로 유신의 마지막을 앞당긴 사람. 진실을 찾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무조건 영웅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이야기가 정말 온전했는지 다시 살펴보는 일입니다. 김재규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이제는 한 사람의 선택을 승자가 남긴 한 줄짜리 기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늦게 법정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늦게 도착한 진실도 한 사람의 이름을 다시 쓰고 우리가 믿었던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